며칠 날씨가 아주 추웠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날씨가 풀린 것 같습니다. 서울 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부 가을의 한기 특강에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안도현 선생님의 그 시를 인용을 해서 여러분한테 문학의 신호를 보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안도현 선생님의 안도현의 시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네. 반갑습니다. 서울 디지털대학교에 문해창작학부가 내년부터 열리기로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모처럼 이런 기회가 생긴 만큼 학생들이 구름대같이 많이 몰려들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있는데요. 이 정도로 서울 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부를 나온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혹시 시를 쓰는 학생이 있다면 시인으로서 지금의 제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학생이 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글을 쓰면서 제자나 후배들이 나보다 조금 나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질투심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주 기분이 좋다고 봤습니다. 이 대학에서 앞으로 그런 학생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회의사장에 와서 앉아있어 보니까 강연보다는 공연을 했으면 더 좋은 분위기 같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고 기타를 잘 친다면 와서 여기서 1시간 정도 기타 두드리면서 노래하고 서로 입맞추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특강이라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강연 특강이라고 하지만 딱딱한 강연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을날 오후에 같이 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본다.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편해서 잠도 잘 오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시를 쓰고 또 시를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초등학교를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글 쓰는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비록 시골 학교였지만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제가 반장으로 계속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얼마큼 잘했는지 아시겠죠? 공부는 좀 했는데 글 쓰는 일만은 아주 지긋지긋한 그 공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서 글 쓰는 것 중에서도 제일 쓰기 싫은 게 일기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독후감 씁니다. 어떤 선생님, 초등학교 때 어떤 학년의 선생님을 잘못 만나면 1년에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일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괴로운 한 해였죠. 그리고 4학년 여름방학 때 쓴 일기를 5학년 여름방학 때 날짜만 바꿔가지고 다시 검사를 하는 적도 있습니다.
전격 고백입니다. 책 읽는 것은 좋아했지만 독후감 쓰기 싫어서 책을 읽기 싫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도 있었고, 아무리 글을 쓰기 싫지만 1년에 한두 번씩 학교에서 100일장 대회를 하죠. 어쩔 수 없이 이제 글을 썼는데, 100일장을 할 때는 뭘 또 썼냐면, 100일장은 크게 이렇게 시나 산문 중에 하나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럼 시를 썼습니다. 시가 좋아서 쓴 게 아니고 글자 수가 적어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를 써놓고 공차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시를 글을 써가지고 칭찬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다시피. 왜냐면 내가 싫어했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미술반 활동을 주로 했고, 그림을 그려서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그런 적은 아주 자주 있었고, 내가 나중에 자라서 화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진 적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림을 좀 그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고, 그림을 좀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문학을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예술가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어떤 감수성이 있다거나, 그래서 예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왜 말 첫머리에 글쓰기를 싫어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문학을 처음 꿈꿨던 문학 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문학을 포함한 예술 활동이라는 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릴 때 제가 독후감 쓰기 싫어서 책을 많이 안 읽었다 이렇게 했지만, 뭐 책이야 어느 정도 읽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남들보다 아주 많이 읽은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글을 이렇게 써봐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아주 이상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미술반 활동을 중학교 때까지 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교에 교지를 만드는데 미술반들이 단원들이 불려가서 교지에 사파를 그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컷이라고 하고요. 교지는 문예반 아이들이 만들고 있었고, 미술반은 거기에 그냥 끌려가다시피 해서 이렇게 하청받아서 일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렸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아주 늦가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은행이 피고 오락하는 그랬을 때. 어느 날 아침에 교지 만드는 것을 지도하는 문예반 선생님한테 미술반 전체가 이렇게 들려가서 한 줄로 쭉 세워진 상태에서 빗대암을 2대씩 맞은 적이 있습니다. 미술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일단 세워놓고 화난 얼굴로 깃발부터. 여러분들은 뺨 안 맞아보고 학교 다녔죠? 우리 때는 계속 맞았습니다. 그리고 뺨을 맞을 때도 손바닥으로 맞는 방법이 있고 손등으로 이해하십니까? 2대를 때리는데 이걸로 맞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손등으로 이렇게 탁 할 때는 뭔가 버림받은 기분입니다. 이거는 안으로 당겨오는 거죠. 이건 밀어내는 거죠. 우리가 맞은 이유를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길게 설명한 것도 아니고 한두 마디. 그림을 왜 그렇게 늦게 그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지에 그림 그리는 속도가 너무 늦다.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그 짬을 내서
그림을 그린다고 그리는데 우리한테 선생님이 그 때리면서 체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 선생님한테. 억울했고.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이 선생님한테 어떻게 복수할 수 없을까. 요즘 말로 하면 맞짱을 뜰 수도 없고 무슨 휴대폰을 가지고 주소에 풍력 선생님이라고 신고할 수도 없고 혼자만 끙끙 앓다가 이 선생님한테 복수하는 방법으로 시를 한 편 써봐야 되겠다. 아까 제가 시를 썼다고 할 때는 빨리 시를 써놓고 놀기 위해서 이제 시를 썼습니다만 이번에는 복수하기 위해서 그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고 또 시를 유난히 또 좋아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미술반이지만 시를 멋지게 한 편 써서 교지에 탁 실리게 되면 이 선생님이 이 미술반 중에도 시를 괜찮게 쓰는 놈이 있구나 하고 그날 아침에 우리를 집단 부대 때린 것을 스스로 반성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마음먹고 시를 썼을 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의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를 한 편 쓸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시를 쓸 것 같습니까? 만약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면 그 사계절 중에 어떤 걸 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했습니다. 저는 가을이 가장 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그때는 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을과 문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을과 문학은 좀 잘 어울리는데 가을과 방송은 잘 안 어울립니다. 그래서 가을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이제 한 편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재에 투고해 놓고 책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책이 나온 날 교재를 받아 보니까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쓴 시가 안 실려 있었어요. 말하자면 제 입장에서는 복수가 안 된 거죠. 그 국어 선생님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뭔가 좀 재보기 위해서 시를 쓴 건데 그래서 그때 어린 또 생각이었지만 국어 선생님이 시를 보는 안목이 별로구나 라고 생각을 아주 건방진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그 학교에 만약에 교지가 있다면 그 시를 한 편 반드시 읽고 졸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 중학교 때 깃담 2대 맞은 원한이 좀 풀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문예반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어린 적부터 우리 집에 많은 책이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문학적 감수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배려를 했달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깃병 2대로부터 제 문학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국어 선생님이 좀 고마울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깃병을 2대를 안 때렸더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쁜 여러분들 얼굴을 볼 기회도 없었을 테고, 그죠? 혹시 제가 쓴 글 중에 뭐 읽어보신 거 있습니까? 제목이라도? 뭘 봤습니까? 예? 멘탄지요. 뭐 그런 시를 읽을 기회도 여러분들 없었을 테고, 그죠? 아마 그럼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고맙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한국 문학의 두께를 조금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드릴 말씀은 그동안 시를 쓰면서 우선 그것부터 물어봐야겠습니다. 시 많이 읽었어요? 시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한 이유는 안 읽었습니까? 시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죠? 솔직히 말해봐요. 시 좋아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대중가요 부르는 거
것을 더 즐겨하나요? 아니면 시 읽는 것을 즐겨하나요? 이런 거가 훨씬 재밌죠. 그렇지만 시도 재밌는 거라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시라는 것은 어떤 거고 시인이라는 것은 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이야기를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그 대중가요든 또 클래식 음악이든 시든 소설이든 예술이 지향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아름다운 게 뭔가를 찾기 위해서 예술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게 뭔가. 그걸 철학에서는 그런 쪽을 탐구하는 것을 이제 미학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게 뭔가. 근데 이 아름다운 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이건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시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름에 시끌벅적하고 비가 온 지 며칠 안 돼서 진참 땅은 막 질척질척하고 장소는 시장 바닥이고 고함 소리가 들리고 이런 풍경 하나 하고 지금 같은 가을날 낙엽이 지고 가바리 코트 깃을 딱 세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주머니에다 손을 깊숙하게 찔러놓고 걸어다니는 두 개의 풍경이 있다면 아마 누구라도 뒷부분이 훨씬 시적인 풍경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면 아마 금방 뒤에 이야기한 낙엽이 지고 바바리 코트가 있고 뭐 이런 것이 훨씬 시적인 거라고 생각하죠. 80년대 초반에 그 황지우라는 시인이 산문에다 그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시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시를 쓰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는 시적인 것을 찾으려고 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황지우 시인이 시보다 시적인 것을 자기는 쓰려고 한다. 찾으려고 한다. 이 말은 기존에 우리가 시라고 생각해 왔던 것을 스스로는 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시, 자기만의 시적인 것을 찾아나겠다. 그런 어떤 선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저는 20여 년 시를 쓰면서 시인이라는 그 존재는 아름다운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기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하는 사람, 그 아름다움을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 시 중에 짧은 2줄짜리 시가 있는데 제목은 너와 나. 밤하늘에 별이 있다면 방바닥에 벌레가 있다. 진짜 하니까 금방 외울 수 있죠? 같이 한번 밤하늘에 별이 있다면 시작. 제목은요? 이 중에서 가장 시적인 말을 하나만 고르라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별 같은 말이 되겠죠. 별. 그죠? 우리 그런 기존의 관념으로는, 그런 고정관념으로는 걸레 같은 말은 시하고 별 관계가 없는 시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잖아요. 걸레 하면 더러운 거니까. 근데 밤하늘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게 별이라면 우리가 어지럽혀 놓고 더럽혀 놓은 이 방바닥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걸레다. 이 말은 가능하죠. 그렇다면 걸레가 비록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존재지만 처음부터 걸레가 더러웠던 게 아니죠. 걸레는
걸레의 속성에는 어떤 희생정신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몸을 더럽히면서까지 이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그렇게 보면 별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걸레도 그런 아름다운 존재다라는 거죠. 그 별만 시적인 언어인 게 아니고 걸레도 시적인 말이다라는 거죠. 제가 그 연탄에 관한 시를 몇 편 쓴 덕분에 어떤 사람은 저를 연탄 시인이라고 얘기하고 얼굴이 연탄처럼 생긴 건 아니죠. 얼마 전에는 대한석탄공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가서 거기에 상엽 동포에게 연탄 보내기 운동을 제가 또 쓴 시 중에 바닷가 우체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쓴 덕분에 정보통신부에 가서 신앙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연탄재가 아닙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시가 짧다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제목이 갑자기 연탄재로 바뀌기도 하고 원래 제목은 너에게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이었느냐. 여기서 연탄은 자기를 다 태워서 남을 따뜻하게 뜨겁게 해주는 그런 존재죠. 그죠? 자기를 희생하고 하여튼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존재로서 연탄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연탄 말고 우리 생각 속에 자기 몸을 다 태워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존재 무엇도 있습니다. 뭐가 있죠? 촛불이 있어요. 그죠? 자기 몸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근데 이제까지 제가 연탄을 그런 식으로 쓰기 전까지는 자기를 희생하는 존재 촛불, 시적이야. 자기를 태워서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어둠을 밝히는. 근데 연탄을 시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거의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 촛불이 있고 여기 연탄이 있는데 시적인 것이 촛불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바로 낡은 아름다움을 쫓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연탄을 가지고 처음에 그 시를 쓰려고 했을 때 막 자기를 희생하고 이런 걸 쓰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시를 고치다 보니까 엉뚱하게 그런 시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처음에 내가 마음을 먹고 연탄을 가지고 시를 써봐야 되겠다고 처음에 마음먹었을 때는 뭘 쓰려고 했냐면 가을에 대해서 쓰고 싶었습니다. 가을. 제가 여기서 가을에 대해서 우리 시를 한 편 써봅시다 하고 숙제를 이렇게 내주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을. 생각해보세요. 가을. 제목 가을. 시를 써야겠어요. 당연히 시적인 걸 찾아야겠죠. 응? 가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뭘까? 낙엽. 또 뭐 있을까요? 귀뚜라미. 가을 하늘. 은행이. 또 뭐 있나요? 고추 잠자리. 코스모스. 바바리 코트. 추석, 독서의 계절, 청고마비의 계절 이런 말들이 자꾸 떠올 텐데 물론 금방 열거한 것들이 가을을 구성하는 또 가을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만 처음부터 글의 소재를 금방 열거한 것들로부터 잡을 때는 그것들을 이제까지 노래했던 다른 시나 다른 이미지를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낙엽이라고 하면 그냥 어떤 낙엽 금방 또 어떤 쓸쓸함 이런 것으로 금방 또 연결이 되고
새로운 자기만의 시적인 것을 찾아내기 힘들다는 거죠. 지금은 연탄을 쉽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만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름에는 연탄이라는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서 날이 쌀쌀해지면서 길거리에 연탄 트럭이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낙엽이나 코스모스도 가을을 대표하는 거지만 오히려 연탄이 우리 생활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가을을 상징하는 것이 될 수 없을까?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글을 써온 한 20여 년 세월을 돌아보면 내 스스로 괜찮은 글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남들 말을 잘 안 듣고 내가 스스로 좀 부탁한 생각을 했을 때 스스로 좀 괜찮은 시를 썼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고등학교 때부터 문학활동을 하면서 선배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문학 소년, 문학 청년으로서 객기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그 어른들이 시키는 거 안 하고 좀 다르게 나가는 거. 우리 때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을 이렇게 딱 호크라고 합니까? 겨울에 그 모자 딱 쓰고 다녔습니다. 이 모자가 무겁고 경찰 모자 같은 거 있죠. 그런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이 문학을 하면서 그냥 새 모자를 쓸 수가 없어서 물에 적셔가지고 햇볕에 그 쨍쨍한 햇볕에 자주 말리다 보니 빛이 누렇게 바래게 됩니다. 막 그런 모자를 쓰고 다니고 또 어떤 날은 다 운동하시는데 흰 고무신만 끼고 다닌 적도 있고 이거 뭔가 좀 삐딱하게 하는 게 문학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질서로부터 약간 비껴나가는 거, 비껴서 다른 세상을 꿈꾸는 거, 뭐 그런 게 어렴풋하게나마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가 한 20년 넘었습니다만 우리 집에서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집사람한테 사랑한다 이 말을 자주 못합니다. 집사람 자꾸 듣고 싶어 해요. 남들은 잘한다더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죠. 시인이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 물론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 꼬드기기 위해서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 후로는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나대로 변명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흔해요. 너무너무 넘쳐요. 그냥 곳곳에 사랑으로 모든 게 도배가 되어 있어요. 노래건 드라마건 신문이건 잡지건 광고건 물론 사랑 사랑한다 참 좋은 말이죠. 우리말 중에 그거보다 더 정말 좋은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흔한 세상에서는 그걸 또 안 쓰는 것도 나는 시적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오늘 여학생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남자친구 있습니까? 있어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다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놈을 경계하기 바랍니다. 알았죠? 또 나중에 결혼할 나이가 되어가지고 프로포즈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프로포즈 중에 제일 믿지 못할 게 사랑한다, 결혼하자. 이겁니다. 나 너 사랑해, 우리 결혼하자. 이거 뭐 이 세상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는 프로포즈 방법이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은유가 없어요. 이 말 속에는. 사랑한다라는 말 속에는. 은유도 없고 시에서 말하는 이미지도 없어요. 그림이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그죠? 대중가요하고 시하고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대중가요에는 그림이 있습니다. 대중가요에는 나가 너한테 고백하는 말밖에 없어요. 그림이 그려진 말이 별로 없습니다. 시는 아니죠.
적어도 멋진 프로포즈는 뭐 이런 것 중에 아닐까 싶은데, 나는 네가 읽는 책의 밑줄이 되고 싶어. 내가 말해놓고 좀 느끼하게. 아니, 분위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너무 올라보죠? 근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사랑한다, 결혼하자보다는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 중에는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글을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활을 할 때나 그냥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할 때 사랑한다는 말을 안 쓰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게 우리가 시적으로 사는 방법. 사랑한다는 말 너무 편하고 흔해서 그 말을 안 하고 다르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과장님 사랑해요. 이거 불륜이죠. 그죠? 여학생들이 선생님 사랑해요. 난 그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죠?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오늘 칠판이 있으면 칠판이 없어서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 동시 두 편을 이렇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동시니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하나는 아침이라는 제목의 동시인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여자아이였습니다. 이런 겁니다. 따스한 햇살들이 모여서 새 아침을 열어요. 초록빛 새싹의 머리 위에도 사뿐, 갓 태어난 삐아기의 머리 위에도 사뿐, 부지런한 햇살들의 손길 따라 새 아침이 눈을 떠요. 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썼는데 더 짧습니다. 제목은 내 자지. 변소에 가서 오줌을 누르려고 하는데 해바라기가 내 자지를 보려고 한다. 나는 안 보여줬다. 앞에 거는 아침이라는 거고, 이것은 제목이 뭐라고요? 어떤 게 더 마음에 듭니까? 네?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우리 조교 선생은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뒤에 시가 마음에 듭니다. 나는 내 자지가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이 앞에 동시는 그 백일장에서 큰 상을 받은 동시고, 뒤에 거는 그냥 시골 학교 아이였습니다. 저도 물론 뒤에 있는 동시를 더 좋아합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머릿속에 아주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요. 우선은 가을이다. 한 아이가 변소에 갔다. 근데 전에는 여름 동안 안 보이던 해바라기가 그 창 위로 고개를 쑥 올리고 있다. 꼭 해바라기가 내 자질을 보려고 하는 것 같다. 제대로 쓰면 보려고 그렇게 써야 되겠죠. 맞춤법이 맞겠습니다. 맞춤법도 틀렸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안 보여줬다. 그 뭐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들어가요. 이걸 제가 어디에 이야기하는 자료로 쓰기 위해서 미리 보내놨더니 중학교였어요. 근데 그 국어 선생님이 나중에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목을 바꿔놨어요. 어떻게 바꿔놨지 아십니까? 내 고추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선생님 왜 제목을 바꿔놓으셨습니까? 우리 학교는 남녀공학이고 이 학생들이 그 자질한 말을 보면 좀 싫어할 것 같아서 바꾼다.
한숨이 푹 나오더라고요. 이걸 그냥 내 고추라고 바꿔놓는 순간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그만큼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그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가리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 말 속에. 아까 아침이라는 그 동시 보면 이 동시 속에는 굉장히 그 이쁜 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 새아침, 초록빛 새싹, 사뿐, 갓 태어난 삐약이, 부지런한 햇살 등등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이 여기 쓰인 말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삐약이라는 말이 뭡니까? 병아리죠. 제가 몇 살짜리가 썼다고 했어요? 5학년 아이가 길을 가다가 병아리를 보고 야 엄마 저기 삐약이가 가네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의 그 정신 수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이 안 되죠. 병아리는 그냥 5학년쯤 되면 병아리라고 말해야죠. 삐약이는 유치원생 정도는 삐약이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유아니까 삐약. 그래서 이 아이는 이 동시라는 것을 시라는 것을 이 아이가 시적인 어떤 이 아이가 생각하는 시적인 상태는 우선 이쁜 말들을 모아야 된다는 거고 이쁜 말들을 더 유아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따스한 햇살들이 모여서 새아침을 열어요. 새아침. 그럼 이 아이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 야, 오늘 또 새아침이 열리네? 혹은 새아침이 왔네? 이렇게 말 안 하겠죠. 아침이면 아침이지. 어떤 그 명사 앞에 새자를 주로 많이 붙이는 것은 제 경험으로 봐서는 좀 부실한 정권이 새로 나라를 세웠을 때 그 앞에 늘 새 역사 창조, 새 시대가 온다. 그때 주로 새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이라는 동시에는 언뜻 보면 굉장히 이쁜 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새아침이라는 어른들의 말과 그 삐약이라는 또 유아의 말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 같지만 내가 보기 별로 아름답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아침이라는 동시를 쓴 아이는 아마 이 풍경을 눈으로 보고 겪고 해서 쓴 게 아니고 동시라는 것은 그런 이쁜 말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책상머리에서 그냥 생각만 머릿속으로만 굴려서 이 동시를 거의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만 그렇죠. 뭐 똑같은 맥락인데 글을 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살아있는 말이 있고 죽어있는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적인 말이 있고 비시적인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 예를 들겠습니다만 유치원 다니는 그 조카 아이 하나가 저희 집에 와서 고모부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요 똥 마려워 했더니 선생님 똥 마려워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선생님 배변 마렵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르쳤대요. 6살짜리가. 그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6살이라면 대변이라는 말은 나중에 배워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른들의 말을 유치원 때부터 난 가르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똥이라는 말은 어린이들의 말이고 그 말은 제가 보기엔 살아있는 말이고 시적인 말인데 대변이라는 말은 이미 어른들의 그 눈으로 만들어내고 어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말이 아닌가 싶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담임선생님께서 1년에 한 번씩
하얀 봉투를 하나씩 나눠주시겠죠. 거기 봉투 안에는 비닐봉지가 들어있고 그 봉투에 녹색 글씨로 뭐라고 쓰는지 최변 봉투 이렇게 네 글자가 쓰여 있었는데 우리는 네 글자를 다 발음하지 않고 우리는 세 글자로 다 발음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똥봉투. 그죠? 그거 참 분명히 네 글자인데도 왜 우리는 세 글자로 생각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최변 이런 말보다는 똥이 훨씬 우리들의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학생들은 그 학교에다 그거 내본 적 없죠?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유의사항이라고 아세요? 좀 더 작은 글씨로 유의사항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수십 년간 그 문구가 안 바뀌더라고요. 난 어릴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소독저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정말 나중에 알았습니다. 깨끗한 젓가락이라는 뜻이죠. 소독저로 밤알 크기로 세 군데씩 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냥 콩알 크기 세 군데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누가 또 그런 문장을 썼는지. 우리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이 있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는 말이 있는데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면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가끔 합니다. 근데 그 방송이 듣기 좋은 방송이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님은 주민들한테 예의를 차리느라고 그러는지 꼭 이렇게 원고를 작성해서 방송을 합니다. 그게 더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파트에 살충제를 뿌릴 예정이니까 외출할 때 문을 잘 닫고 외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10초 내지 20초는 충분한데 이분은 처음부터 원고 딱 보고 공동주택관리 규정 몇 조 몇 항에 의거 시작합니다. 금일 상호 몇 시부터 하오 몇 시까지 그리고 누가 살충제 이름 물어봤습니까? 장하게 살충제 이야기를 하면서 외출 시에는 필히 베란다 창문 개폐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아무리 그 주민들한테 예의를 갖췄다고 해도 나는 그런 멘트는 정말 죽어있는 말, 정말 비시적인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까요? 제가 쓴 책 중에 그 짜장면이라는 점이 참 있습니다. 짜장면 맞춤법이 틀린 겁니다. 이따가 최승돈 아나운서 오면 함부로 반드시 또 틀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을 내고 나서 방송국에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그 여자 아나운서가 계속 자장면을 내게 된 동기가 뭔지 자장면을 내시고 나서 소감이 어떠신지 정말 구역질이 날 것 같아요. 친구가 생각해보세요. 친구가 토요일날 우리 이번 토요일은 오랜만에 자장면이나 한 그릇 먹을까? 그러면 그 친구하고 안 가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간다고 해도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짜장면이라고 해야 맛이 있을 것 같아. 그죠? 또, 크게 장담할 건 못 됩니다만 앞으로 그 맞춤법 한번 개정하게 되면 틀림없이 자장면이 물러나고 짜장면이 그 표준어로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시를 쓰는 버릇, 습관, 이런 거 잠깐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0대, 30대 이 무렵에는 제가 시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뭐였냐면 내가 쓰는 시, 내가
나라는 개인이 쓰는 시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역사적인 현실하고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요즘 문학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는 학생이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군부 독재 시절이었고, 어떻게든 그 내시와 사회, 내시와 역사와의 관련을 끊임없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이렇게 변화가 된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였냐면, 시가 아닌 제가 연어라는 책을 쓸 무렵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연어라는. 제가 연어를 쓰면서 지금은 연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뷔페에 가서 연어 훈제가 나오면 아 이게 연어도 있네 먹자 이렇게 또 다들 이야기하죠. 한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연어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연어라는 물고기가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몇 년 만에 3년에서 한 5년 만에 돌아와서 알을 낳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복인데 그 물고기의 그 생태 자체가 굉장히 문학적이다. 사람도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못 들어가고 타양에서 그냥 생을 마치는 경우가 허다한데 알을 낳기 위해서 돌아오고 거기서 막 바로 또 죽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연어를 이제 쓰면서 내가 이 연어를 직접 볼 수 있다면 내가 연어를 더 잘 묘사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연어라는 고기는 1년 내내 강에서 볼 수 있는 물고기가 아니고 가을, 늦가을 한 두어 달 정도 돌아오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바다에 나가서 살죠. 그러니까 그걸 볼 수가 없어서 한 가지 그 꾀를 생각해낸 게 꽁 대신 달기라고 연어 대신에 피라미를 키우자. 집에다가 피라미를 키우면서 그 피라미를 연어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얘들이 회전할 때 어떻게 하고 우미로 이렇게 솟아오를 때는 어떻게 오고 때를 지어갈 때는 꼬리 모양을 어떻게 하고 그걸 잘 보면 묘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어항이라고 하기에는 큰 거의 수족관급의 큰 어항을 하나 쌓아놓고 피라미를 잡으러 갔는데 그 피라미를 수십 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어항 속에 탁 넣어놓는 순간 내가 그냥 피라미라고만 알고 있었고 피라미라고만 알고 잡았던 그런 물고기들이 옆에서 이렇게 어항 속에 넣어놓고 보니까 전부 다 다른 것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피라미하고 비슷하게 생긴 갈견이라는 갈견이 꺽지 새끼 요즘 뭐 유명해졌죠. 휘리 납자루 등등의 그 고기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내가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다 피라미예요. 위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잡으면 매운탕 한 그릇은 나오겠다. 한 대접은 나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옆에서 이 피라미를 보니까 그 피라미였던 것들이 다 각각 다른 이름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굉장히 뜨끔했고 내가 굉장히 그동안 글을 쓴다고 했지만 참 무식한 인간이었구나. 쟤들이 다 이름들이 하나씩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 강가나 이렇게 가서 작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다니면 작으면 다 피라미죠. 그죠? 피라미보다 더 작으면 송사리도 있네. 이래. 갑자기 주먹만한 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 붕어도 있나 봐. 우리가 물가에 가서 알 수 있는 물고기는 크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붕어, 피라미, 송사리. 그래서 그때부터 물고기를 비롯해서 나비, 나무, 꽃, 뭐 이런 것들의 그런 동식물들의 이름을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알아가는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또 더 고백하자면 옛날에 시를 쓸 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도 모르고 시에다 쓴 그냥 이름이 예뻐서 자작나무, 물풀의나무, 쥐똥나무 이름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 이쁜 이름을 그냥 쓰기만 했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고 쓴 게 많습니다. 물풀의나무가 저는 물가에 사는 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깊은 산속에 살고 도끼자루로 쓸 만큼 아주 단단한 그런 나무였어요. 어떤 소설가는 그 이름 없는 들꽃, 이름 없는 새 이런 표현을 아주 싫어한다고 하죠. 제자들이 그런 글을 써오면 막 꾸짖는다고 해요. 이놈아, 네가 무식해서 이름 없는 거지. 다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름,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름들을 안다는 것은 새로운 어떤 그 생물 지식을 하나 아는 게 아니고 그 존재와 나가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름을 제가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름 없는 내가 만약 이름을 알고 나면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겠죠. 저희 하나님이 내가 오늘 서울대학에 내려다보니까 한 5, 60명의 이름 없는 학생들이 특강을 듣고 있었다. 하나님이 일기장에 이렇게 쓰면 우리 기분이 아주 더러워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내려다보니까 거기 영희도 있고, 순이도 있고, 철이도 있고, 뭐 등등 있었다. 그러면 기분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름 없다고 생각하는 길가의 그 들꽃, 그냥 이름 없는 들꽃, 그들하고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그 이름 모르던, 그 이름 없던이라고 말하던 들꽃의 이름을 알게 되는 순간, 앞으로 그 꽃을 만나게 되면 함부로 꺾지를 못하게 돼요, 첫 번째. 그리고 해마다 그 꽃이 필 때마다 한 번 더 그 꽃을 들여다보게 돼요. 자기 허리를 맞추고. 그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새로운 이 하찮은 것과 나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고, 그런 관계들이 더 촘촘하게 이렇게 짜여질 때 이 세상은 좀 더 시적인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마 이 중에 학생들 중에는 해마다 지금 24번 봄을 맞았지만 제비꽃이 뭔지도 모르고 지나오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아주 흔합니다, 제비꽃. 내년 봄에 제비꽃이 뭔지 도감을 뒤져서 어디에 피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 내후년부터는 이제 봄만 되면 제비꽃이 어디 있을까 찾게 될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아마 그때 가서 내가 시인이 된 것 같아. 응? 내 삶이 시적으로 변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타고난 어떤 재능이나 그런 것이 없이 글쓰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그 한편의 글을 쓸 때 쉽게 글을 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낸 시집이 8권이 되는데 그 시집에 실린 시들을 첫 줄부터 끝 줄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요즘 말로 치면 한 방에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소한 50번, 좀 많게는 한 2, 300번 정도 짧은 시간 퇴고를 합니다. 제가 시 쓸 때 퇴고를 많이 하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마음먹었던 시적인 진실이 자꾸 퇴고하면서 훼손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꼭 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획서를 쓴달지, 논문을 쓴달지, 어떤 글을 쓸 때
그 글이라는 것은 원고 매수를 채운다고 해서 글이 되는 게 아니고 글쓰기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퇴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좋은 글을 쓸 수 있거든요. 보통 퇴고는 글쓰기의 그 과정 중에서 끝에 그냥 조금 손질하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글을 구상하고 집필하고 나중에 퇴고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구상을 하면서부터 처음부터 하여튼 퇴고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글쓰기의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퇴고가 돼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어떤 걸 쓰더라도 글을 썼으면 좋겠고요. 여기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를 잘 쓸까요? 제가 문학청년 습작 시절에 청년기에 그 선배 중에 글을 쓸 때 야, 글을 너무 손끝으로 기교로만 쓰지 마. 글을 가슴으로 써. 참 좋은 말이죠. 진실되게 쓰라는 말 아닙니까? 재주로 쓰지 말고. 근데 그렇게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선배 중에 지금 글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또 거꾸로 재주로만 정말 손끝으로만 글을 쓰는 또 친구 중에 지금까지 글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답이 뭐냐 하면 좋은 글을 쓰려면 가슴의 열정과 또 손끝의 기술과 노력 이런 것들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누가 물으면 그럽니다. 어떻게 쓰지? 가슴하고 손끝으로 같이 쓰죠. 전에 어떤 소설가 황석영 선생이 인터뷰를 TV에서 한 것을 보니까 소설을 어떻게 씁니까? 나는 엉덩이로 쓰지.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소설에 그만큼 투여하는 시간, 몰두, 뭐 이런 것을 아마 강조하는 말인 것 같았어요. 어떤 글을 쓰더라도 가슴과 손끝과 또 엉덩이, 이 세 가지만 다 있으면 누구나 좋은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원부원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남은 시간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포함해서 시 혹은 문학 혹은 시인 혹은 인생 전반에 대해서 서로 좀 묻고 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덥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제가 이렇게 서서 보니까 교수님들도 몇분 계시고 학생들이 졸지도 않고 오늘 또렷하게 두고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하실 분은 손을 들고 황진우 시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전 시대라든지 뭐 좋아하는 시인이나 시집이나 뭐 아니면 선생님께서 즐겨 읽으시는 뭐 글 같은 거 있으시면 글 쓰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책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당연히 시를 많이 보게 되고 시는 안 보는 거 말고는 거의 다 봅니다.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한 달에 시를 몇 편 정도 읽을까. 새로 읽는 거, 그 전에 읽었던 걸 다시 읽는 거 말고 새로 읽는 시만 한 달에 한 1000편 정도 읽는 거 같아요.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 좀 배웠던 학생도 있을 것이고 안 배운 학생도 있을 거예요. 저는 백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가 잘 안 쓰여질 때는 백석시를 읽으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잠깐 소개하자면 백석은 주로 3, 40년대 시를 많이 발표를 했고요. 우리가 그동안 백석이라는 이름을 몰랐던 것은 백석의 고향이 북쪽입니다. 분단이 되면서 우리 문학사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읽지 못했던 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카프를 중심으로 하는 좌익계열의 시인들은 해방과 전쟁을 전후로 해서 스스로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월북 작가라고 하고, 또 타이에 의해서 끌려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뭐라고 하죠? 납북 작가라고 하고, 백석은 그 두 경우가 아니고, 백석은 그쪽에서 생활하다가 물론 서울하고 하모이에서 이렇게 학교 교사도 하고 기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분단이 되는 통에 내려오지 못하고 우리 문학계에서 매몰되어 있던 시입니다. 1987년인가요? 88년부터는 이제 그런 시인들을 전부 이렇게 풀어서 자유롭게 읽을 수가 있게 됐죠. 내가 여기 살펴보니까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시가 제일 많이 실려있는 시인이 우리가 잘 아는 김수영하고 백석, 이 두 사람이 아마 제일 많이 지금은 실려있는데, 이 백석 시는 3, 40년대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였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뭐라고 할까요? 저항시인으로 분류될 수도 없고, 백석은 또 하나는 또 그 당시에 그냥 자연 서정만을 노래하던 그런 뭐 순수파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시인도 아닌 중간쯤 되는 그런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백석의 러브 스토리 아시죠? 백석이 함흥에 있을 때 기생을 하나 사귀게 됐습니다. 그 기생이 나중에 서울에 와서 살게 되고, 서울에서 동거도 좀 하고, 70년대 고관 대작들이 드나들던 요정, 서울의 대원각이라는 요정을 차려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자기가 모은 거의 전 재산을 조계종에다가 국정스님한테 시주를 했죠. 시가 지금은 한 2천억 가까이 안 되고 1,몇백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왜 어디 있냐면 성북동에 나중에 그 국정스님을 받아서 길상사라는 절로 이렇게 바꿨죠. 산책하기 참 좋은데 시간 되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상사를 나중에 만들었고, 그분이 이름이 이제 김영한 여사고, 백석이 호를 하나 붙여준 게 자야라고 해서 우리가 자야 여사라고 하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죽기 전에 유언을 이렇게 자기를 화장했다가, 그의 눈이 제일 많이 내리는 날 길상사 마당에 뿌려달라. 그래서 멋진 시인의 애인다운 유언을 남겼군요. 백석시를 꼭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백석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예. 시를 쓰실 때 어떤 동기를 쓰시게 되는 거 하나고요. 또 앞으로 시를 쓸 때 무슨 주제를 다는 시를 쓰고 싶으세요? 처음에 이제 시를 쓰게 된 그 동기는 뭐 아주 어릴 때 말입니다. 시 제목을 붙여서 예. 동기, 예. 어떤 동기 부여로 시를 쓰시죠? 예. 제가 아까 많이 고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고치기 전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뭐 시상이라고 합니까? 시상이 떠올랐다. 그런 거 있죠. 내가 써야 될
쓰고 싶은 어떤 시가 거의 메모 수준에서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일 때도 있고, 문장 한두 문장일 때도 있고, 내가 그리고 싶은, 쓰고 싶은 시의 분위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메모를 쪽지에 늘 해뒀다가, 집에 가서 컴퓨터 속에 이렇게, 파일 속에 이렇게 넣어둡니다. 만약에 그날 저녁에 메모를 했으면 그날 저녁에 그게 막바로 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파일 속에서 숙성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 메모 중에는 며칠 전에 한 메모도 있고, 한 10년 전에 한 메모도 있습니다. 10년 전에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메모를 해두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직 시가 안 된 그런 메모도 많습니다. 수백 개의 메모가 있죠. 그러다가 시를 써야 될 일이 있을 때, 이것도 참, 시를 써야 될 일이 뭘까? 요즘 같으면 원고 청탁이 와야 이제 시를 쓰지만, 전에는 할 일 없을 때 시 쓸 때가 많았습니다. 이게 재밌으니까. 시를 쓰게 될 때 꺼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쭉 일별을 하다 보면, 그날 또 나하고 이렇게 뭔가, 코드가 맞는 메모가 있습니다. 그걸 꺼내서 이제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첫줄부터 끝줄까지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고, 첫날 두세 줄 쓰고, 그 다음 두세 줄 쓰고, 그 다음날 네댓 줄 지우고, 그 다음날 한 줄 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끙끙대면서, 시를 쓰는 편입니다. 근데 제 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시인들의 시에 비해서 좀 쉬운 시라고 이제 부릅니다. 편하고 쉽다. 근데 제가 시를 편하고 쉽게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시라는 게 문학의 한 양식이고, 시를 제가 쓰는 시긴 하지만, 나는 이게 어떤 읽는 사람하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시로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기 같은 거야, 뭐 자기가 써두고 자기 혼자 알고, 혼자 감동하고, 혼자 시원함 느끼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시는 그 읽는 사람하고의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양식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뭐라고 할까요? 가장 생생한 가장 생생한 분위기를 찾기 위해서, 제가 그걸 다 공개하면, 저 따위가 무슨 시인이야 할 정도로 별하별 잡스러운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시를 한 예를 들면, 제가 8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 서울로 가는 전동기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보면 끝에 척외척화 척외척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동학 농민전쟁 당시에 구호였습니다. 척외, 외를 일본을 척하고, 서양 오랑캐도 척한다. 그러니까 척외척화 척외척화 물결소리 이렇게 하는 건데, 척외척화라는 말 말고 그 당시에 척양척외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서양을 척하고 외를 척하는 거예요. 이 어떤 혁명의 기운하고 물결소리를 서로 생각했을 때 척양척외하고 척외척화하고 비교를 하면 척외척화가 된소리 때문에 훨씬 강한 느낌이 들죠. 그죠? 자, 물결이 있는데 척양척외 이런 물결소리하고 척외척화하고 척외척화가 훨씬 강하죠. 그냥 써도 될 것을 그거 가지고 하여튼 며칠을 고민을, 이걸 쓸 건가 말 건가 고민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쫑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시원시원하게 시를 썼으면 좋겠는데 또 잘. 예. 선생님 말씀하시는 강연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 되게 사회에 되어있는 좀 구체적인 그런 시를 많이 쓰시잖아요. 강조하시고.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추상적이나 상상력을 많이 동원하는 그런 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소설 같은 것도 한동안 리얼리즘이나 이런 쪽에 많이 국한되어 있다가 요즘 보면은 되게 좀 동화적인 그런 소설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설은 잘 모릅니다. 문예지를 읽으면 시는 아주 얇게 있고 소설은 굉장히 많은 두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시만 해도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소설을 읽는데 아주 게으릅니다. 물론 저는 여기 좀 구체적인 시가 있고 여기 좀 추상적인 시가 있다. 그런 식으로 두 개를 많이 나눌 수 있다면 저는 구체적인 시를 훨씬 좋아합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묘사로 된 시가 있고 여기는 관념과 상상을 위주로 한 시가 있다. 물론 이쪽에 더 구체적인 묘사를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구체성을 가진다고 해서 상상 자체를 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상상, 제가 아까 그 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상상이 시인이 혼자 자위하듯이 하는 상상은 나는 별로 중요한 상상이 아니다. 읽는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이 공감이라고 이야기해도 좋고 서로 느낄 수 있고 서로 감동할 수 있는 상상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 저보다 좀 훨씬 후배인 젊은 시인들이 그런 진단을 하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만 시가 이렇게 시 속에는 알게 모르게 어떤 자의식 같은 게 시인의 자의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자의식의 양을 얼마만큼 조절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몇 가지 나눠보면 서점의 그 베스트셀러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원누구 뭐 있습니까? 루시아까지는 그래도 괜찮고 그런 시인들 있죠. 이정아 뭐 등등 그런 아주 대중적인 시인들의 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자의식이 거의 0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시를 단순히 하나의 그 상품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시를 쓰는 자의 그 자의식이 그 속에는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겠다는 자의식 말고 없다고 보고 또 거꾸로 아까 그 무슨 자폐적인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시는 자의식이 너무 과잉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쓴다. 이것도 그렇게 올바른 저도 그런 시를 씁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삶의 구체적이고 구체적이면서도 사실적이고 상상력이 들어간 시를 추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동화적인 시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른들을 위한 동화도 하셨고 그런데 그런 거 할 때는 약간 그 사람들 동화시키는 그런 의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그런 걸 쓰시는 어떤 포커스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의식이 강하고 자폐적인 그런 거 약간 배축하시는 듯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상이나 기영도 같이 그 형태를 파괴하고 그런 약간 꾸민식 그런 시랑 그리고 약간 다르지만 황주 같은 시인의 그런 시 경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란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상의 경우는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문학사적으로 거의 평가가 된 시인이고 근데 이상이 30년대에 그런 그 시적인 실험을 감행했지만 그 30년대나 지금이나 난 이상 씨를 보고 감동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게 형식적으로 좀 새로움을 보여줬고 그래서 문학사적으로 중요하지 오히려 감동보다는
30년대라는 그 일제강점기에 배울 만큼 배운 지식인이 그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이상을 가지고 뭐, 이렇게, 현실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싶진 않고,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영도나 홍지우 씨는, 옛날 시나 지금 시라도 한 감동을 주는 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감동이라는 게 잣대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사람마다 크게 느끼기도 하고 적게 느끼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시가 주는 감동이라는 게 난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무슨, 그 황지우처럼 형태를 파괴하고, 막 언어를 해체하고, 그렇다고 해서 감동을 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스스로도 우선 내가 쓴 시가 나를 감동시켜야 남도 감동시킨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 한 편 써놓고 나서, 과연 이 시가, 그 시에 내가 스스로 감동할 수 있을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한 동화는, 그거는 그냥 연어 하나만 쓰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를 쓰다가 심심해서, 나도 어린 왕자 같은 걸 한번 써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연어 하나만 쓰고 그냥 시를 계속 쓰려고 했는데, 연어를 사람들이 많이 사보는 덕분에, 뭐 다른 것도 자꾸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산문을 쓰는 것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또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까? 난 뭐 이번 9월 이전까지만 해도 한 8년 정도 전업작가 생활을 했었고, 한국에서 전업작가 생활을 할 때 시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렇게 생계 유지,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안 됩니다. 산문을 쓸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뭐 저는 이제 어른을 위한 동화라는 부분을 맞게 그냥 된 것이지, 그게 좀 제가 하는 문학의 중요한 지향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시인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싶지, 그 사람이 산문 쓴 거에 대해서, 다른 거 쓴 거에 대해서, 동화 쓴 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별로 듣고 싶진 않거든요. 때로 뭐 수필가다, 동화 작가다, 제 스스로 굉장히 뜨앙하면서 이제 마무리 하실까요? 제가 하나만, 예. 아니, 정말 사랑을 주제로 더 많이 말씀하시고 싶었는데, 많이 참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성진강 주변에서 소위 하시면서 아이들 가르치시면서 그 영상 세계에도 발을 들여놓으시는데, 선생님이 지금 어른을 위한 동화를 얘기하시듯이, 그렇게 김용택 시인의 그 행위가 현대에서 시를 모르는 사람들 이끌어내 줄 수 있는 하나의 그 모티브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데요. 선생님은 지금 보시기에 이 폭력과 이런 뭐 이미지만 난무하는 시대에 그래도 시상이 있고 문학성이 있는 영화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그런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그게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시인이 되었던 창작하는 어떤 직종이 되었던 외롭게도 참 마찬가지일 텐데, 그때마다 과연 어떻게 자기 주문을 드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아까 영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한번 말씀하신 그 김용택 선생님은 안 보는 영화가 거의 없습니다. 네. 참 경이로운 게 시골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전주 시내 극장을 혼자 또 다 다니시거든요. 저는 전주 시내 살면서도 영화를 별로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영화를 안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시간이 좀 핑계 같습니다만, 술 먹는 데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데 영화 보는 데 시간을 소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잘 모릅니다. 저는
영화 얘기 나왔으니까 엉뚱한 이야기 대신하자면 글 쓰는 사람으로서 한국 영화가 요즘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7, 80년대에 학생이나 지식인 집단들이 홍석영이 소설을 썼다더라 이번에 홍석영이 어디서 소설을 연재하는데 그게 어땠다더라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거의 0%로 줄어들고 야 태극기가 1000만 넘었었다더라 이제 이게 그런 집단을 장악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소설 독자가 갑자기 다 영화팬으로 간 건 아니겠지만 그런 영화가 줄 수 없는 이 활자의 힘이란 게 아직까지도 그런 걸 믿기 때문에 있는 건데 그런 게 좀 안타까울 때가 같아요. 외로움 뭐 늘 외롭죠. 근데 좀 건방진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휴대전화가 굉장히 싫습니다. 사람을 편하게는 하지만 전화 받느라고 뭘 못할 때가 좀 많더라고요. 자꾸 살아가면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한 20대만 하더라도 외로운 시간들이 참 많았죠. 내가 뭘 할 것인가. 에이, 책이나 보자. 뭐 이런 시간들. 근데 이게 점점 갈수록 그렇게 좀 빈둥거리고, 고독해하고 하는 시간들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저 개인한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가 시인인데, 연세기 시인인데, 시를 쓸 때는 아예 도망을 갔었습니다. 요즘은. 시도 몰아서 읽고요. 한 달에 있으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를 오직 시만 읽고 쓰는 시간. 다른 데 가서 전화 안 받고. 또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데,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게라도 안 하면 시하고 또 멀어질 것 같아서, 도피 행각을 가끔 해야만,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을 이제 막 쥐어 짜내서 내가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20대 학생들은 외로울 때 많죠. 난 그 외로울 때 충분히 즐겼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나이 먹으면서 외로워할 시간이 진짜 없어집니다. 때로는 멍하게 한나절 좀 있어 보는 것도 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컴퓨터 앞에 있지 말고 그냥 멍하게 흘러가는 강물 보면서 하늘 보면서 멍하게 있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좀 스스로 많았으면 좋겠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다른 일정이 또 이어서 또 있고 영양가 없는 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